그럼 신자유주의의 대안이 뭐냐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일치된 저희가 있질 않아요. 지금 상당히 나라마다 고민하고 모색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이건 최근이 아니고 이미 좀 오래전이에요. 영국에서 79년부터 97년까지 근 18년 동안을 보수당이 집권하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쫙 밀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자유주의 정책에 여러 가지 모순들이 등장하면서 그 다음에 등장한 정권이 토니 블레어라고 하는 노동당으로 정권이 넘어가요. 18년 만에. 이 노동당 정권에 들어서면서 이 토니 블레어가 그 제시했던 게 제3의 길 노선이에요. 이 제3의 길 노선은 과거의 복지국가도 아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생겨서 신자유주의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일 수는 없다. 그 신자유주의도 해봤더니 이것도 문제다. 그러니까 둘 다가 이제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 그래서 자기는 제3의 길을 표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자유주의도 아니고 과거의 복지국가 모델도 아닌 일종의 말하자면 그 중간 노선을 어렵게 찾아가는 건데, 이 노선의 이론적인 그 배경을 제공한 사람이 앤서니 기든스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이제 사회학자로서도 유명한 학자지만 토니 블레어의 선생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론적인 공급자 역할을 하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번역이 책이 돼서 나왔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방문을 했었는데, 이 제3의 길 혹은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 이런 개념들이 등장하면서 김대중 정부 때 이 제3의 길 노선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했어요. 사실은. 김대중 정부가 내세웠던 개념이 생산적 복지 개념이에요. 이건 뭐냐면 복지는 그냥 퍼주는 게 아니고 이 복지의 결과가 생산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런 개념인 거거든요. 그냥 퍼주면 재정이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생산적 복지 혹은 제3의 길 노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육 혹은 재훈련 해서 말하자면 도태된 사람이, 경쟁에서 도태된 사람이 혹은 노동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일방적으로 그 돈을 받아서, 금전을 받아서 그냥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다시 교육을 받고 직업 훈련을 받고 기술 교육을 받아서 다시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하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는 그런 의미의 복지를 하겠다. 이게 이제 김대중 정부 때 했던 생산적 복지 개념이고 제3의 길 노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지 패러다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하면 재정 고갈도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제의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면서도 복지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제3의 길 노선이 영국의 1997년부터 토니 블레어 노동당 정권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1993년도부터 2001년까지 클린턴 대통령이 집권하는데, 민주당이죠. 클린턴에게도 이런 제3의 길 노선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게 정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노선이 일부 실험되긴 했었어요. 과거에도 했는데 제3의 길 노선도 논쟁이 많아요. 신자유주의에 그냥 그 옷만 갈아입은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기본 기조는 신자유주의로 봐야 돼요. 사실은 기본 기조는. 근데 이제 일부 그거를 수정한다고 상당히 고군분투했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신자유주의를 본격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안 모델이 과연 있는 거냐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아요. 물론 이제 제3의 길 노선이나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이론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이것이 성공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고 기대를 하는 시각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어제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를 본격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에 대해서 합의된 게 아직 없어요. 모색 중이고 고민 중인데, 그 고민의 선상에서 제3의 길 노선도 있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97년도에 DJ는 김대중 정부는 제3의 길 노선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있었지만 공교롭게도 IMF 외환 위기와 겹치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이 훨씬 압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빠르게 그런 지금까지 이제 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노정시켰던 거고, 이제 와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대안 모색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때도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대선 공약 중에 신자유주의로부터 탈피하는, 신자유주의를 로부터 수정하는 그런 대선 공약들이 엄청나게 나왔었어요. 그게 이제 경제 민주화였어요. 경제 민주화 공약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복지 공약이 상당히 많았어요.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이. 그래서 이제 그 말하자면 그 대선 공약을 만들었던 팀들은 말하자면 득표 전략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제 신자유주의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본격적인 고민의 표현이기도 했다고 난 봐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그런 공약했던 경제민주주의 혹은 여러 가지 복지 공약들을 이제 다 폐기하죠. 다 폐기하면서 그냥 이명박 대통령 때 했던, 아니면 그 이전부터 있어 왔던 신자유주의 체제로 그냥 가는 거죠. 가다가 이제 이게 정책으로 궤도 수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은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 모색이 이론 차원뿐만이 아니라 정책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론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동안의 우리나라 경제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한다고 일단 봐야 돼요. 그동안의 우리나라 경제 성장은 이 소득과 재산의 집중을 통해서 이것이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집중된 부가 이렇게 물이 흘러넘치듯이 서민들에게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약자층에게도 이렇게 골고루 넘쳐 흐를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까지 집중시키는 전략이었어요.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재벌 집중이었고요. 이게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하고도 이론적으로 맞물려 가지고 일단 자유 경쟁에 맡겨놔서 누구든지 부를 많이 갖고 많이 벌고 그러면 내버려둬라. 그게 나쁜 게 아니다. 나중 가면 그게 다 흘러넘쳐서 우리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왔거든요. 정부가 나서서 굳이 소득을 재분배하려고 하지 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시장 질서의 순기능에 대해서 낙관했던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쭉 왔는데 그쪽에서 했던 기대처럼 그렇게 됐느냐? 아니다. 계속 갭이 벌어지면 벌어졌지. 이게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부가 흘러넘쳐서 이렇게 골고루 분산되고 재분배되는 게 아니었다. 이게 오래되면 결국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에 부딪힌다. 왜? 돈을 분배받지 못한 서민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일 수도 있고요. 그냥 자영업자층일 수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 혹은 불안정 비정규직일 수도 있는데 이분들 다수 서민들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쓸 게 없어. 그러면 기업에서 아무리 물건을 만들어내고 생산을 해내도 이게 팔리질 않는 거예요. 내수시장이죠. 내수시장에서 이게 팔리질 않으니까 기업에도 결과적으로는 나중 가면은 부정적이다. 그래서 이게 한국 경제가 지금 막다른 길목까지 와 있게 된 것이 그런 원인이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타개할 거냐? 이걸 타개하려면 다수 서민들의 주머니를 채워줘야 된다. 이게 저절로 흘러넘쳐서 서민들 주머니로 갈 것을 기대하고 시간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득을 재분배해야 된다. 그래서 서민들도 먹고 살고 또 쓸 수 있는 정도의 여유를 줘야
이게 결과적으로 기업을 위해서도 좋다. 제품이 팔리니까. 이때 소득은 다수 국민입니다. 다수 국민의 소득을 늘려줘서 그것이 성장의 어떤 동력이 되게끔, 내수의 동력이 되게끔, 소비를 진작시키고 기업의 성장으로 갈 수 있게끔 선순환을 시키자라고 하는 모델이거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최저임금도 올리고, 그 다음에 참 다수 서민들에 대한 복지제도도 높여주고, 청년들 수당도 주고, 이걸 이제 자유시장 경제론에 입각해서 보면 그건 시장을 왜곡하는 거다.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거다. 라고 해서 반대하지만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렇게 소득을 늘려줘가지고 그 소득이 나중에는 경제 성장으로 기업을 위해서도 좋은 선순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이론이죠. 이게 소득주도 성장론인데, 이것이 자유시장 경제론에서는 혹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펴는 입장에서는, 지금의 정치 집단으로 보면 야당 입장이죠. 에서는 그건 해보나 마나 실패한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고, 그 이론에 입각해서 보면 그거는 실패할 정책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지금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실패한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계속 그렇게 가자는 얘기냐. 그렇게 해왔더니 실패했는데, 실패했으면 그 정책의 실패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새로운 모델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그럼 계속 그렇게 가자는 얘기냐. 이 정책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이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게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정책을 펴면 1, 2년 만에 정책이 효과가 나타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지만 좀 기다리면 결과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이제 기대하면서 주장하고 이게 부딪히는 거죠. 이게 자유주의든 신자유주의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시장의 실패 이렇게 많이들 얘기해요. 학자들은 시장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시장의 실패.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등장하는 거거든요. 정부가 그 문제를 보완하고 해결하겠다라고 등장한 게 말하자면 케인스 경제학이고 복지국가고 큰 정부론이 등장하는 건데, 정부가 재정도 커지고요. 정부의 역할과 책임도 커져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커져요. 정부가 많은 것들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렇게 큰 정부가 등장했어요. 등장해서 쭉 하다 보니까 신자유주의가 다시 이제 등장하게 되는 어떤 그 상태가 등장하는데, 이걸 가리켜서 신자유주의자들은 그거 봐라, 정부도 실패하지 않았느냐. 이걸 정부의 실패라고 해요. 정부가 많은 것들을 해결해 주기를 기대했고, 정부가 다 해결해 줄 것처럼 큰 소리 치며 등장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역시 정부도 여러 가지 위기에 빠졌다. 예컨대 이게 영국에서 많이 얘기됐던 얘기지만, 관료의 비효율. 관료들이 이게 이제 기업하는 사람들처럼, 기업은 상당히 효율이 최고의 가치인데 정부의 공무원이나 관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다거나 부패한다거나 이런 거거든요. 무책임하게 한다거나 정책에 실패해도 책임을 안 진다거나 해서 이 관료의 비효율 문제가 등장을 하고, 또 정부가 큰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큰 재정을 운영하는데 돈을 막 퍼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를 그냥 늘리고 10년 뒤, 20년 뒤를 내다보지 않고 그냥 돈을 자기 돈이면 그렇게 안 쓸 텐데 막 쓴다 이거예요. 결국 재정 적자 상태가 오고 재정 위기까지 간다는 얘기거든. 이걸 등등을 가리켜서 정부가 실패했다. 정부의 실패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이 사회과학계의 논란은 정부와 시장이라고 하는 두 축이 있어요. 오래전부터 두 축이 있는데, 정부는 정부대로 역할이 있지만 그동안 해왔던 경험을 보면 실패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또 시장도 시장대로 자기 역할이
있고 앞으로도 역할이 있겠지만 시장도 맡겨놓고 그냥 내버려 두면 또 실패했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핑퐁하듯이 이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비난하면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지금 숙제는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어떻게 조화롭게 균형을 잡아 놓을 것이냐. 이게 이제 사회과학자들의 그 숙제이기도 하고 정책을 펴는 사람들의 숙제이기도 하죠. 근데 이게 아직 만족스러운 답이 나온 것은 아니다.